성명쌤과 함께하는 필곡 한국사 5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 등교 계약이 결정됐죠. 5월 13일 수요일 그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학교에 와서 별 탈 없이 건강히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코로나 예방 수칙, 그다음에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봅시다. 참, 그리고 6월 3일부터 여러분들 1차 고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행히 한국사는 1차 고사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2차 고사 한 번만 지필고사를 치르게 돼서요. 여러분들 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은 조금 될 것 같으네요.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네. 일단 이제 수행평가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6단원 첫 시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이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시기까지, 그리고 이 남북 분단의 아픔이 아주 극대화된 6.25 전쟁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자주 봤던 그런 장면이죠. 광복이 되고 나서 그 기쁨에 겨워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 분위기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재밌는 건 이 사진을 찍은 날짜입니다. 찍은 날짜가 좀 특별한데요. 퀴즈 드립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사진일까요? 사진이 찍힌 날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네. 1번 1945년 8월 14일, 2번 1945년 8월 15일, 3번 1945년 8월 16일, 4번 1945년 8월 17일, 5번 1945년 8월 18일. 자, 이 중에서 어떤 날짜에 찍은 사진일까요? 라는 퀴즈예요. 해당되는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945년 8월 16일입니다. 네.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왜일까? 왜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16일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광복 당일에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일에는 모두가 긴가민가 했답니다. 진짜 이게 광복이 된 거야? 라고 좀 이렇게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가 봐요. 당연히 믿기지가 않았겠죠. 35년간 계속 그렇게 일제 그 아주 가압적인 그런 지배 안에 살다가 갑자기 일본이 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광복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막 대놓고 막 기뻐했다가 혹시라도 이게 마치 몰카처럼 혹시라도 이게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서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왕이 항복 선언을 했어요. 패배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인들이 계속 쭉쭉 빠져나가요. 한반도로 이제 빠져나가고 하니까 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가둬놨던 서대문 형무소 문도 열리고, 그래서 여기 갇혀있던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렇게 석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실감을 한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 이 광복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막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한 건데요. 갑자기 그 많은 태극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일장기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파란색 칠하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건공감리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광복 당일, 그러니까 일본 패망 선언 5시간 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조선 총독부 서열 2위였던 엔도 류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항복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서 벌어질 그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는 여운형에게 치안권, 행정권 등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이양합니다. 이때 이 여운형은
1년 전에 미리 만들어놨던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이제 모체로 해서 안재홍과 더불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정부 수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정부 수립했을 때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승만이 불참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 군정도 이 정부 수립 승인 거절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국 준비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해산되게 되죠. 게다가 이제 미 군정은 이들뿐만 아니고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당시에는 이제 충칭에 있었죠. 충칭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이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군정이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식민 지배 기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청산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 위도 38도선 북이죠.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의합니다. 그래서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이제 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주로 이제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이 이루어지고 북한 쪽에서는 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이 찬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임시 민주정부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입장차가 있었어요. 여기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뭐 일부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나 인물들만 참여시켜야 된다. 일부는 모두 다 참여시켜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승만은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데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다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요.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이승만 같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크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근데 반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운형이라든지 김규식 이런 중도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그 좌우합작의 7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김구가 이를 아주 크게 지지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모두가 다 모여서 정부 수립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지를 했으나 당시 우익이었던 이승만과 좌익이었던 박헌영이 이것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좌우합작위원회도 성과를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뒤에 이제 2차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게 되고 역시 결렬이 돼요.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도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중단되게 되겠죠. 결국에 이제 미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남북 총선거를 열 것을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북측이 거부하게 됩니다. 이 남북 총선거를 열기 위해서 이 조사단이 파견이 되는데 이 조사단이 북측에 들어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측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조사단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결국 유엔에서는 뭐라고 하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즉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얘기겠죠. 여기에 이제 김구 선생은 이 민족 분단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김일성에게 남북 지도자 회의를 제안을 하게 되고요. 평양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그래서 남북 협상회의를 열게 되면서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한편 제주도에서는 일부 좌익 세력들이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이것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작년에 1학년 때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으로 제주도 갔을 때 그 제주 4.3 평화공원 갔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비가 와가지고 야외 공원을 다 돌지는 못했고 기념관 내부만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지 그걸 미처 다 알지를 못해서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비석에 이름도 새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덩그러니 흰색 비석만 이렇게 뉘어있던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백비라고 하는데요. 백비. 아무 글씨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던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상징물이었죠. 뭐 어찌됐든지 뭐 이런 남북 협상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4.3 사건처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이 좌익들의 무장 봉기라든가 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뭐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5월 10일에 총선거는 열립니다.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실시가 됐어요. 비록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남한만 했던 반쪽짜리 선거였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는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이제 4.3 사건이 아직 진화되지가 않았던 제주도에 총 3석 중에서 2석만 제외하고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요. 이때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이 헌법이 바로 최초의 우리 제헌 헌법인데요. 이 헌법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끄는 이 대한촉성국민회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 이 당시 제헌국회의 가장 원내 1당이 돼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좀 무소속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원내 1당이 되었던 이 대한촉석국민회가 우익정당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다. 이 당시 최초의 이 국회에서는요, 대통령 선출을 간접선거로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뽑은 이후에 이제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하고요.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내각을 구성을 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이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했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된 후에 국회는 일제강점기 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친일파를 조사하고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친일파의 좀 지지 그리고 좀 도움을 받고 있던 이승만이 이들을 좀 비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민특위를 탄압을 하게 되는데요. 반민특위가 뭔가 하려고 하면 트집을 잡아서 자꾸 사사건건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 당시 경찰들은 좀 친일 계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민특위를 습격도 하고 하니까 결국에 이 반민특위에 있었던 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체되고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4년이 됐을 때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취득했던 이런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이런 재산들을 국고로 환수하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북한에서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수립이 되는데요. 초대 수상으로 김일성이 선출이 됩니다. 한편 이 제주 4.3 사건이 좀 진압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10월까지 오게 되는데 이를 좀 진압을 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해 있던 군부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부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들이 이 출동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 무장봉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뭐 이렇듯 정부 수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남북 간의 입장차가 크고 이념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막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950년 1월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이 방어할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대신에 뭐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 갖고는 뭐 우리나라를 방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를 틈타서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1950년 6월 25일에 기습 남침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고 7월 말에는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뭐 일사천리로 계속 남진을 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이제 참전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조직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고 북진에서 평양 원산까지 점령을 했고요. 압록강 유역까지도 북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통일을 눈앞에 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중공군이 대거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속수무책으로 퇴각을 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그 국제시장 맨 첫 장면에 흥남철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때가. 네. 그래서 서울을 다시 뺏겨요. 이 중공군에 의해서. 그 날짜가 1월 4일이어서 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군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북진을 해요. 그래서 70여일 만에 다시 서울을 재탈환을 하고요. 그때부터 38도선 부근에서 여러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교착 상태로 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남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교착이지 이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겠어요. 철원평야라는 곳이 있어요. 철원평야에서는 9일간 무려 13,50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38도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전투가 계속되니까 소련의 제의로 정전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선을 설정하고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 문제로 회담이 많이 지연이 됐고요. 이 와중에도 전쟁터에서는 한 뼘이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이승만은 휴전에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고 계속해서 북진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하고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만 정전협정에 참여를 했고요.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서명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휴전 협정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결정엔 따르겠다라는 그런 입장만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던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피해는 어떻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25 전쟁은 20여 국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냉전시대 최대 규모의 국제전이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소련과 미국의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수많은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뭐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뭐 전쟁 미망인, 뭐 고아들, 그리고 뭐 이상 가족도 발생을 했고 여러 물적 피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산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고 사라지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냐? 이상 가족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이 대가족 위주로 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핵가족 위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 문화가 좀 해체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미국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미국의 대중문화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남북의 적대감은 당연히 심화됐겠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반공정책,
북한에서는 적화통일 공세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남북 간의 그런 관계가 아주 악화되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53년 10월입니다. 이때 이게 체결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주한미군이 존재하죠.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한미군 이 주둔 문제 가지고 이 방위비를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뭐 한국이 좀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미군 주둔 문제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고요. 이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요. 뭐 여러 가지 군수품 이런 것들을 이제 팔게 되면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